등장인물 약 6,000명, 말 1,000여 필. 대열을 맞춰 이동하는 기마병과 보병을 비롯해 왕을 보필하는 문무백관, 행차의 흥을 돋우는 취타대와 의장기를 든 기수단, 그리고 그 행렬을 지켜보는 백성들까지. (230여 년) 전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으로 떠난 8일간의 여정. 조선 역사상 가장 성대한 왕실 행차를 그려낸 화성 원행도입니다. 붓끝으로 빚어낸 형상들이 화폭을 뚫고 나올 듯 살아 숨쉽니다. 이 작품의 제작 전반을 총괄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림 그리는 신상. 인물도 출중했을 뿐더러 키도 훤칠했대요. 조선회화의 그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나가라고 봅니다. 정조가 보고 싶었던 태평성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한 최고의 예술가.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눈을 대신해 한 시대를 화폭에 담아낸 화가.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이름, 단원 김홍도입니다. 그러나 아들 연로가 보아라. 너의 훈장 선생 댁에 갈 월사금을 찾아 보내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구나. 아들의 학비를 걱정하는 서글픈 편지글을 마지막으로 김홍도에 관한 기록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림으로 조선을 기록했던 남자. 오늘 우리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단원 김홍도, 그의 마지막 순간을 향한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52년을) 군림했던 영조의 시대가 저물고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즉위했다. 왕좌에 앉은 새로운 통치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8일간 귀주에 갇혀 숨을 거둔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11살의 세손. 왕이 된 뒤에도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었다. 반대 세력의 위협 속에 밤잠을 설쳐야 했던 정조.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차가운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정조의 안위를 위협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적극 찬성했던 이 세력들을 노론벽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론벽파 세력들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상당히 이제 소외된 정치 세력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정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제 개혁,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꿔야 된다. 자신의 사람이 절실했던 정조는 창덕궁 한편에 조선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기구, 규장각을 설치한다. 왕권을 강화하고 노론의 독주를 견제할 개혁의 심장부였다. 왕과 신하가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의 어수문. 이 문을 넘어 정조와 함께할 젊은 인재들이 규장각으로 모여들었다. 겉모습은 학문을 닦는 도서관이었지만 그 속에선 새로운 조선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정조는 규장각에서 글로 세운 뜻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 의지는 규장각에서 약 2km 떨어진 도화서로 이어졌다. 도화서에 국가 운영의 비전을 직접 보여주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그 시대의 그림이라는 것은 요새 말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시각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영상이 그림 그리는 것도 도화서 화원의 일이고 행차할 때 사는 가마에 그리는 그림도 도화서 화원의 일이고 그 도면을 그리는 것도 도화서 화원의 일이고 국가의 시각적 정보는 모두 다 도화서 화원의 손에서 나와요. 지금의 화가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림에 대한 그 효능성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려고 더 어떻게 보면 도화서 화원을 더 이렇게 확충시켰다. 국가 경영의 청사진을 그림으로 구현하려 했던 정조. 도화서의 정예 화원들을 규장각으로 직접 차출한다. 공정한 규정각으로 불러들인 화원을 차비대령 화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비대령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에 대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정조가 얼마나 깐깐한 임금이냐 하면은 차비대령 화원도 1년에 4번이나 시험을 치요. 성적이 좋으면은 녹봉을 더 주고 올려주고 나쁘면 탈락시키고 이랬어요. 정조는 도화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도화서 화원들의 그림을 직접 평가하며 뜻에 맞지 않을 때면 불같이 노하며 엄히 꾸짖기도 했습니다. 도화서의 설치가 화기의 성취를 위한 것인데 급료만 낭비하고 칭찬할 만한 자가 없으니 이런 화원들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그림에 대한 정조의 잣대는 엄격했다.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겨했을 정도로 서화에 능했던 군주. 조예 깊은 왕의 안목을 만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정조의 시선을 사로잡은 화원. 김홍도였다. 궁궐 벽면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분놀림에 조정이 술렁였다. 내시에게 진한 먹물 여러 동이를 받들게 한 후 관물을 벗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써서 비바람 몰아치듯 붓을 휘둘러 몇 시간 안에 완성하였다. 파도는 출렁출렁 집을 무너뜨릴 것 같았고 신선들은 띄엄띄엄 가는 모습이 마치 구름을 넘을 듯하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구성과 한치의 망설임 없는 선묘. 김홍도를 향한 정조의 신임은 높아만 간다. 출렁이는 바다를 건너는 신선들의 장엄한 기계. 김홍도의 해상 군선도를 통해 당시 궁궐벽을 수놓았던 그 압도적인 위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궁중화가였던 김홍도를 우리는 왜 풍속화의 대가로만 기억해 온 걸까요? 민영 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던 정조 치하의 18세기 후반. 저작거리 곳곳에는 풍요와 부흥의 기운이 감돌았다. 정조 자신은 자신의 업적, 그 자신의 치적, 그리고 자신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홍보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던,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자신의 치적이나 자신의 통치 이념들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가장 역대왕 중에서 그 그림을 정치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 왕이다. 그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 기본 자료가 되죠. 태평성대 조선을 화폭에 담았던 궁중화원 김홍도. 왕이 직접 볼 수 없는 백성들의 삶을 화폭으로 옮겨와 왕의 시야를 넓혔다. 정조는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걸박 세상을 만났다. 김홍도는 그림에 솜씨 있는 자라. 그 이름을 안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10년 전쯤 나의 초상을 처음 그렸는데 그때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이름 모두 홍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백성들의 일상을 25점의 화폭으로 엮어낸 단원 풍속도첩. 한 차례 체벌이 지나간 듯 세밀한 표정 묘사가 눈에 띄는 서당의 모습을 비롯해 주변 구경꾼들의 시선과 몸짓을 중앙의 씨름꾼들로 기울어지게 배치하여 긴장감과 역동성을 구현해낸 씨름. 분주한 기와장이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에선 생생한 협업 현장의 활기를 느낄 수 있다. 김홍도가 바로 이런 정조실의 아주 주요한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정조는 국정의 아주 그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풍속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정조가 생각하는 어떤 민분 정치를 펼치겠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정조가 사람들이 보고 깔깔대게 웃게끔 그려라 라고 2번이나 얘기하는 게 기록에 이게 나오거든요. 지켜보는 시어머니와 긴장한 며느리. 그 곁에 해맑은 아이의 얼굴이 재미를 더하고 일꾼들의 활기찬 손놀림 뒤로 취기에 누운 양반의 모습과 각기 다른 인물들의 모습에서 특유의 유머와 해악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그 주목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자리짜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몰락한 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이 배틀을 짜는 그 뒤편에 아이 하나가 책을 읽고 있어요. 본인들은 정말 뭐 힘들게 살아가고 아이만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정조가 이제 이 그림을 봤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좀 더 뭐 서민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활상을 뭔가 잘 알아야 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분명히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북끝은 거래 담장을 넘어 금강산의 장엄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의 숨결에까지 닿습니다. 수십 일에 걸친 긴 여정 끝에 완성된 금강산수화. 정조의 명으로 김홍도는 바다와 맞닿은 사찰의 고요함을 화폭에 담아내는가 하면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기세를 선명히 포착하기도 했다. 바위 기둥들이 자아내는 절경도 그의 북끝에서 정교하게 펼쳐졌다. 정조 시대는 금강산 유람이 유행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김홍도를 시켜서 관동 팔경과 금강산 일대를 사생 여행해서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 1788년인데 정조가 굉장히 그 그림을 아껴서 자기네 어자 옆에서 놓고 틈만 나면 보셨다고 할 정도로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김홍도는 공사의 여러 그림들을 그리면서
정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조선의 비경을 마주한 왕 정조. 이 희갑의 시 구절 중 김홍도의 그림을 본 왕의 반응이 남아있죠. 임금께 올리니 종일토록 펼쳐보시며 끄덕끄덕 하시었다. 왕의 눈이었던 김홍도. 그의 손길은 궁중이 아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도 발견된다. 용주사 대웅보전의 본존불 뒤편을 가득 채운 삼세 불회도. 불당을 감싸는 후불탱화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세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와 더불어 왕실의 안녕을 염원하는 특별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 원래 조선시대 탱화에 다 늘상 들어가는 문구예요. 실은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 수만세, 만수무강을 이제 기원하거든요. 근데 용주사 후불탱에는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자궁저하, 수만세가 한 줄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궁저하가 바로 정조 임금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뜻해요. 부모를 향한 아들 정조의 효심이 깃든 원찰. 당시 용주사 창건 과정을 기록한 문서에서 불사를 위해 소집된 김홍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조선시대 탱화가 모두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이 그립니다. 그런데 용주사 후불탱은 기존의 불화와는 다른 그림으로 만들고 싶었던 의지가 작용한 결과죠. 정조의 명을 받은 김홍도는 완전히 새로운 화풍을 구사한다. 평면적이었던 당대 불화와 달리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서양화의 명암법과 원근법이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야 서양화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했겠지만 용주사 후불탱이 처음 공개되던 날 그 탱화를 본 사람들의 놀라움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 없었던 화풍이거든요. 그런 불화가 조선시대는 그 외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20세기 작품으로 봐요. 그만큼 원명법이 나오는 불화가 20세기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는. 김홍도는 어떻게 서양 화법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이 한 장의 그림에 그 단서가 있다. 18세기 동아시아 문화의 심장부였던 중국 북경. 당시 북경의 웅장한 성곽과 이국적인 건축물들이 세밀하게 묘사된 걸작 연행도. 조선 사신단을 통한 서양 화풍의 유입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유물이다. 연행도의 배경인 유리창 거리가 2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남아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원나라 명나라 때 자금성의 지붕에 얹었던 유리 기와를 굽던 공장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공장이 청나라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과거를 보러 오던 문인들이 정착하는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책을 파는 서점이라든지 또 고미술품, 작품, 그림, 골동품을 판매하는 예술 문화가 모두 집약된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도성을 떠나 청나라 연경으로 향한 동지사 일행.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진 긴 여정이었다. 새로운 문물이 청나라에 흡수되어서 그것이 다시 조선으로 유입이 되어지는 문화적 가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 사신들과 문인들이 필수 방문 코스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조의 명을 받고 북경의 거리를 거닐었을 동지사 일행.
당대 기록을 통해 김홍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문물을 수용한 정조의 후원으로 인해 김홍도의 세계는 궁궐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했다. 정조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학이라 그래가지고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려는 그런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신들을 또 젊은 인재들을 이제 그 중국에 보내는데 북경에 보내는데 그 당시 이제 북경에서 유행했던 그 서양의 화풍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그린 게 저는 이제 용주사 호흡을 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김홍도가 직접 봤던 청나라의 화풍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清代晚期啊，这个中国的这个画风啊，当时融合了很多西洋画法，包括明暗法、透视法。在当时啊，有一些比较有代表性的画家，比如像郎世宁啊，他有很多对鞍马呀、花鸟呀，这个包括一些节日庆典的一些特殊的一些题材的这种表达。 세밀한 묘사와 명암으로 생동감을 살린 서양화법은 당시 청나라 화단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这个风气一直延续到晚清，实际上是成为了清宫的艺术表达里特别有意思的现象。 자금성을 중심으로 사신단의 숙소와 예술 작품이 모여들던 유리창 거리는 가깝게 이어져 있었다. 此外，他们一定会去那些书画交易现场、市场去看，所以在这种层面上，很有可能会看到过相关的材料。 그렇다면 후불탱화에서 발견된 서양 화법은 어떤 것일까? 典型，比如看他刻画这个耳朵，是吧？他就花了不少力气，要把这个耳朵的这种厚度感、深度感，通过晕染来把它的明暗呈现出来。那么除此之外，我们可以看他的手的刻画，也会有这样，因为按传统的佛造像的画手，他不需要晕染的这个明暗强化的这么多比例啊，这种明暗啊，我想这可能都是来自于那个18世纪当时他们这种交流，来自于郎世宁当时流行的这种画风对他的一种影响，所以他是这种折中和艺术的这种东西方互鉴的很典型的代表。 개혁군주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 왕의 눈이 되어 세상을 품은 김홍도는 화원이라는 신분의 틀을 넘어 조선 예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절정의 기량으로 가장 빛나던 그때 그림이 삶의 전부였던 김홍도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